잘 지내셨습니까? 공부는 잘 됩니까? 근데 사실은 별로 안 될 것도 없는데 그냥 하시던 대로. 지난주에 우리 그 보칙 있었죠? 보칙 부분부터 진행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페이지 358페이지.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부분만 그냥 책을 통해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잊어먹을 건데 일단은 머릿속에 정리하실게. 토지거래 허가만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 보면 일단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나오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 요건이 나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대표 숫자가 뭐가 기억나세요? 5,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먼저 딱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이제 보시면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 누구죠? 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는 동일한 시도 안에 일부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지정 요건, 지정 대상 지역이죠. 지정 대상 지역이 뭐뭐 있었죠? 일단 투기가 성행하거나, 맞죠? 투기가 성행한다. 그리고 지가가 급등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죠. 지역으로 더하기, 지역으로서 4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4가지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계획 수립 변경 지역이 있죠. 두 번째가 행위 제한 완화 해제 지역, 개발 사업 진행 예정 인근 지역, 국장 지도자가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이제 지역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지정 절차 있죠. 비교하실 건 지정 절차와 재지정 있죠. 지정 절차와 지정 전에 뭐다? 심의를 거치고, 재지정은 심의를 거치는데 심의 전에 뭘 듣는다? 의견을 듣고 하는 거예요. 의견 청취, 요거 차이점. 그리고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다르죠.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후, 재지정은 즉시. 그리고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잖아, 그죠? 뭘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 등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그 기본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등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한다든지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한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제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뭐냐? 계약이 요건 나오죠.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맞죠? 있는, 또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 있어야 되고, 구역에 있는 이래 있죠. 구역에 있는 기준 면적이 얼마냐? 기준 면적을 초과한, 그리고 토지의 어떤 권리, 대상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입니다. 소유권과 지상권, 그리고 이전 설정에 대한 유상이죠. 대가를 받고 하는 유상, 계약만이 아니고 뭐까지? 예약까지. 그래서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라. 당사자 공동 신청, 그러니까 여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서 개공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29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묻는 문제 있었죠. 그 문제가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까지 기억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생각을 조금 돌려버리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개공이 언급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보면 그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생각이 약간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기억할게요. 기준 면적 있죠? 기준 면적은 아주 손쉽게 묻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안팎을 구분을 해가지고 허가 요건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죠. 예,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 도시 지역 안하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 밖에 대해서 도시 지역 안은 용도 지역별 분류고 도시 지역 밖은 지목에 따른 분류, 그리고 이 면적은 10에서 얼마 30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 안은 5개 주상 공농미자 그 기준 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면적 산정 특례 있죠. 1단의 토지하고 지정 후 분할. 1단의 토지 몇 년? 1년 내에. 그다음에 지정 후 분할은요. 근데 그것도 주의할 게 지정 후에 분할이 됐을 때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입니다. 아셨죠? 최초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래로 본다는 거. 그죠? 예,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이거 허가는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허가 신청, 허가에 의하지 않은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며칠 이내 처리할까요?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누구? 시장 등에게, 그죠? 허가 간청에다가. 그러면 며칠 이내 처리한다?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어떻게 처리하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사유를 구두로 서면으로 통지하든지, 그리고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하든지 해서 세 가지 중에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이 안 된다 그러면 미처리 시효는 뭐 한다? 15일 내에 뭘 하면 허가 간주입니다. 언제? 기간이 만료한 날에 다음 날, 즉 16일째부터 허가 간주가 되죠.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가능하고 언제? 처분일부터 1월 이내에.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요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다 그러면 언제부터 1월? 통지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딱딱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허가 신청 받았을 때 이 시장 등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허가 기준이 몇 개? 4개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의 적합성, 토지 이용 목적의 적합성. 두 번째, 토지 이용 계획의 적합성. 세 번째, 뭐 생태계라든지 생태계. 그다음에 주민생활 환경 있죠. 생태계, 주민생활 환경과의 적합성. 그리고 네 번째가 면적. 핵심되는 단어 아시겠죠? 목적, 계획, 생태계, 주민생활 환경, 면적까지 이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갖추면 여기에 해당이 되면 허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허가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 기준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의무가 있는데 몇 년입니까? 5년 내, 그죠? 5년 내 기간. 그러면 토지 이용 의무 해당 기간이 있겠죠. 주택, 복지, 농업, 축산 해가지고 대체 토지까지 해가지고 몇 년? 2년짜리. 그리고 사업 시행 그러니까 4년. 현상 보존 그러면 5년. 이렇게 이 5년 내 기간 동안 이거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겠죠. 그리고 이 토지 이용 의무, 즉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이행 명령이 나옵니다. 쭉 풀어가 보면 이행 명령은 구두로 문서로 매달 3월의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행 강제금이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 강제금은 뭐의 10%?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 그죠? 10% 냅니다. 그러면 토지 취득 가액이란 뭘 말하죠? 실제 거래가를 말한다. 그러면 이 10% 내다 했을 때의 유를 기억해야 되죠. 방임전기 1757 아셨죠? 방임전기 1757 방임전기 1757입니다. 그래서
방치 10%, 임대 7%, 전용 5%, 기타 7% 이렇게 방인전기 1757 딱 입에 붙이면 돼요. 금방.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가지자체 등은 협의할 수 있죠. 그리고 협의가 성립된 때는 뭐한 것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이죠. 국유재산 취득 처분은 협의가 성립된 걸로 보니까 결국은 뭐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되겠죠. 그 다음에 허가 적용을 배제하는 두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하고 그죠? 예, 경매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하실 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제하거나 면제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그게 포인트. 그리고 347페이지 선매 나옵니다. 선매 딱 그러면 기억나시는 게 뭐 있을까요? 선매 그러면 일단은 기간이 나온다. 15일 아니면 1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선매가는요. 감정가 기준이다. 이렇게 15일 1월 해가지고 이해하시죠?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몇 월? 1월이죠. 1월 이내에 뭐 할까요? 선매자 지정입니다. 선매자 지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다시 몇 월? 1월입니다. 1월 내에 협의를 끝마쳐야 되죠. 협의 완료입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받은 날부터 다시 1월 이내에 협의조서 있죠. 협의조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월이고요. 그리고 허가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일까요? 15일이죠.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 통지하죠.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다시 15일 이내에 선매 조건 통지입니다. 통지. 이해하겠죠? 며칠이라고? 15일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인식하면 되죠. 본인이 1월 1일 하셨죠? 이렇게 15일 시작부터 15일 이렇게 요거 그리고 선매가는 감정가 기준이다 이렇게요. 자. 제도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직가동향 교사 그럴 때 직가동향은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 시도지사가 합니다. 국장은 이제 전국 단위죠. 연 1회 전국의 직가 변동률이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인데 그 조사 방법이 3개가 있죠. 단계적으로 첫 번째 개항조사, 두 번째 지역별 조사, 세 번째 특별 집중 조사 이렇게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분기별 1회 이루어지는 게 뭐더라? 개항조사. 매월 1회 지역별 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개항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 집중조사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던 게 포상금인데 포상금도 딴 건 두고 기본 딱 요건 포상금 지급 사유가 그죠? 3개 있습니다.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을 때 목적 외 이용까지 그리고 거짓 신고해가지고 이 3가지 사유에 대해서 언제 포상금을 지급하느냐 그러면 자 거짓 신고는 뭐한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부정허가의 경우에는요 이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기소유예 결정 그리고 이행 명령이죠. 허가 관청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거짓 신고의 경우는 얼마죠? 자, 과태료 부과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얼마? 5 이하의 과태료의 얼마? 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가 얼마다?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정허가나 목적외 이용 얼마까지? 그냥 50만 원 이렇게요.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월? 2월 이내에 지급한다. 뭐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360페이지에 2개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관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죠? 어디다가 위임할 수 있죠?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별칙 같은 경우 따라 안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377페이지 가면 조사 확인이 있습니다. 조사 확인이라 그럴 때 어떤 항목은 뭘 통해서 이런 거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공부상의 조사와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두 가지 있죠. 공부상의 조사다 그럴 때는 표시사항,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법상의 제한, 공법상 제한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표시사항은 다시 대상물이 토지냐 아니면 건물이냐 따라 달라지고, 토지는 뭘 통해서 지적공부 그랬습니다. 지적공부. 지적공부는 다시 대장과 뭐하고 도면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건물이다 그럴 때는 뭐 건축물 대장이죠.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자, 각각 뭘 확인하는 할 때 대장 그러면 고유등록사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 경우가 면적 혹은 지적 그럽니다. 도면 그러면 경계가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시사항이 불일치했을 때 뭐가 우선하느냐도 나오죠.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내용. 자, 대장사항에도 등기부상에도 표제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표제부와 대장상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되면 대장이 우선하고, 실제 사항과 대장상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실제가 우선합니다. 다만 경계는 예외가 있죠. 경계는 공부가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불일치하면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뭐 기억할 게 몇 개 있는데, 도면상 경계 기준이고 주의하실 건 설명서 있죠. 설명서에는 경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통해서 그러는데 대장상에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나오죠. 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면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와 등기상 명의자가 불일치한다? 실제 소유자가 우선합니다. 이 정도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도시지역 내외 불문하고 공법상의 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공부가 뭐냐 물으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물론 공법상의 제한, 토공에 관련된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만으로 확인한 건 아니죠.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공이 직접 조사하고, 그 밖의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공부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건 부동산 종합 증거만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확인 방식이. 그 다음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할 때 가장 대표적 경우가 지세,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방향이 아니라 건물의 방향입니다. 토지는 2차원이니까요. 평면이니까요. 그래서 지세와 건물의 방향까지 해가지고 조사 확인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조사 확인은 누가 할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합니다. 누구도 중개보조원에게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넘어가 보면 뭘 통해서 뭘 확인하느냐 할 때 381페이지 있죠. 특히 뭐 면적이라든지 소재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그럴 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건 매도 의뢰일까요? 매수 의뢰일까요? 매도 의뢰겠죠. 니끼가 그랬으니까 팔러 왔을 때 그때 권리의 진정성 확인을 위한, 그러니까 매도 의뢰를 한다. 매도 의뢰 받았을 때 일단은요 이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죠.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이것도 지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매도 의뢰 받았을 때 첫 번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데 이건 뭘 보고?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요. 그럼 매수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할 때 그 인적사항을 뭐 보고 확인하느냐 그러면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매도인은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저쪽 등기부. 그리고 첫 문제 권리의 진정성. 진짜 주인인가죠? 권리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단 우리가 주의하실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단계가 첫 번째가 주민증이죠.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대조입니다. 이전에 좀 뭐 이런 질문도 나왔나 싶을 건데 주민등록증 대신에 주민등록등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시험 지문에 실제로 주민등록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대조 이거였거든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주민등록등본도 종이 쪼가리고 등기부도 종이죠. 그럼 두 개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거 어떻게 알겠어? 그죠? 얼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입니다. 증 아셨죠? 그런 것도 바꿔 나와요. 그 다음에 등기권리증까지죠. 등기권리증까지 확인해야만 뭐한 것으로 승관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권리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겠죠. 근데 진짜 주인이면 다 처분할 수 있어요. 네, 처분 능력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권리의 인적사항 확인할 거고 권리의 진정성 그 다음에 처분 능력 유무를 확인하는 거 이거. 처분 능력 유무 확인하는 것까지도 쭉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 능력 미성년자일 때, 피성년 후견인일 때, 피한정 후견인일 때 아셨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고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계약서 작성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383페이지 보니까 법정 기산권 넣어줘. 대표적으로 1번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간섭법상의 법정 기산권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존재할 것?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일 걸 하고 뭐 이게 있습니다.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관습법상의 법정 기산권다 그러면 3번입니다. 건물 철거에 관한 뭐가 없을 것? 특약이 없이. 즉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을 맺고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철거 특약에 관한 내용 이것도 지문에 언급되는 거. 자, 그다음에 작년에도 나왔었고 공유기지권 장사법은 한 문항 정도는 꼭 나옵니다. 두 개 그냥 비교하시면서 잘 보면 돼요. 이것도 막 복잡해 보이지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할 것만 하면 돼요. 봐봐요. 자, 일단 분묘기지권 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대답이 되나 봐요. 분묘기지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예, 지상권 유사 물건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매 입찰 할 때, 임야 같은 경우에 경매 입찰 할 때 주로 문제되는 게 이 분묘기지권입니다. 봉분이 몇 분, 군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해서 이건 물건입니다. 두 번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사유 있죠? 성립 사유가 몇 개? 3개 있거든요. 성립 사유가 3개 있습니다. 3개.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묘기지권 할 때는 뭘 말하냐면 이걸 말합니다. 시효취득.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인데 이거 사실은 그죠? 시효취득에 의한 경우를 말하는데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도 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 있죠. 분묘 설치 후에 약정 없는 토지 처분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리고 여기다가 제한 사유가 2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존재되죠? 봉분이 존재됩니다. 그죠? 봉분이. 그리고 시신이 안장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평장, 암장, 감효의 경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묘기지권에서 그 범위가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 면적만이 아니고 뭐까지 주변 공지까지 포함된다. 맞죠? 주위 공지에 미친다 이렇게요. 물론 주위 공지를 할 때 통상 사성이 포함되지만 사성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사성까지를 기지권의 범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일단 여기.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한 네 번째 권능입니다. 분묘기지권 권능 그러면 신설은 될까 안 될까요? 신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장은 될까 안 될까? 이장은 안 됩니다. 되는 경우가 있죠. 집단 조성 시 이렇게. 분묘가 집단으로 조성되었을 때 집단 조성 시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분묘기지권은 누구한테 속할까요? 원칙, 종손에게 속한다. 종손 이퀄 같은 말로 제사 주재자입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이 딱 나오죠. 이때는 누구한테 속한다? 종중에게 속합니다. 지금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분묘 설치에 의한 점유는 타주 점유일까요? 자주일까요?
소유의 의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타주 점유입니다. 하셨죠? 근데 경계착오 있죠? 경계착오로 인한 경우의 이름은요. 이때는 소유의 의사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주 점유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예외, 그죠?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를 말씀드린 세 개, 이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폭이 있잖아요. 분묘기지권의 소멸은 개인이죠. 폭이, 권리 폭이 의사 표시만으로 족하다. OX. 맞죠? 예. 분묘기지권의 소멸은 포기의 의사만으로 족합니다. 사실상의 점유를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거 아니죠? 그런 것도. 하여튼 그 정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기지권에 주의하실 게 이거 문제 언급되는 게 뭐 치료라든가 치료, 존속기간 나오죠. 치료와 존속기간은 원칙이 뭘까요? 약정입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약정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재하고 수호봉제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이렇게 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분묘기지권 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사법 그러는데 장사법은 2001년도 1월 13일부로 설치된 분묘. 중요한 건 뭘 허용하지 않는다.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이죠.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게 줍니다. 그리고 장사법에 관한 내용을 딱 보면 자 장사법은 항상 개인묘지 있죠. 개인묘지와 그 외로 나누면 돼요. 개인묘지는 분묘 일기 또는 배우자의 묘지로 이루어지는 구역이죠. 이게 개인묘지입니다. 개인묘지. 개인묘지는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묘지 외에 공서 사설묘지 있죠. 그때의 분묘 점유 면적은 뭘 말할까요? 분묘기지권에 의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분묘기지와 주변 공지죠. 주위 공지를 포함시키는데 장사법에 의할 때 분묘 점유 면적은 분묘 기지 면적만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됐죠? 분묘 기지 면적만을 말하고 이게 분묘 공설 사슬 묘지에 1기당 얼마라고 하냐면 10제곱미터 그죠? 합장은요 15제곱미터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시면 느끼지만 요 봉분 높이가 얼마나 돼 보입니까? 1m처럼 보이죠? 예, 그리고 평분이 있어요. 공업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된 거. 이건 얼마? 50cm처럼 보이죠? 딱 보면 50cm. 그리고 분묘 존속기간 설치했을 때 얼마? 30년. 그리고 30년 1회 연장할 수 있죠. 몇 년? 합의 60년.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60년 이내에 설치 기간이 종료되면 1년 내에 만다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1년 내에 철거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뭐 정중에 분묘 어쩌고 지금 연세들이 다 많잖아요. 2060년 되면 없을 게야. 그러니까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근데 막상 2060년 되면 우리 선산에 묘를 설치했는데 왜 네 맘대로 철거하라고 하는 둥둥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묘는 개인에서 사설, 공설 묘지 상관없이 60년 지나면 철거해야 됩니다. 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아셨죠? 그건 상관없어요. 기지권이 무조건 쓴다는 게 아니고 그 존속기간은 장사법 적용받아요. 권리가 인정되지만 얼마 동안은 60년 동안 하죠?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60년 내에는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아마 이때는 없지 싶은데요. 2060년에. 있을 수도 있겠네. 세대건 그때 90이요 80이요. 너무 많이 불렀어. 70? 그쯤 되겠다 그죠? 아마 우리는 없지 싶은데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잘하면. 근데 있었으면 뭐 하겠노 그때. 하여튼 60년이 지나면 저 2대잖아요. 2대. 1대가 30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억하진 않을 거야. 그죠? 어쨌든 이거예요. 1년 내에 이 숫자 미스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농담이 들을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거리 제한을 받죠. 뭐 도철천으로부터 300m 기본이. 그다음에 20호 이상 인가 있죠. 20호 이상 인가 학교로부터는 얼마요? 500m 내는 설치를 제한합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개인이나 그다음에 가족묘지는 소규모죠. 가족묘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됩니다. 얼마? 200m. 그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개인 가족묘지는 300m로 거리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사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장사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묘지를 설치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구분할 때 사전 허가 대상이냐, 그 다음에 사전 신고 대상이냐, 그 다음에 사후 신고 대상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사전 허가의 반대가 그냥 사후 신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묘지 보시면 허가는 뭐다? 장사법에서 억제하는 게 묘지니까요. 가족, 그 다음에 문중, 그리고 법인 묘지. 묘지는 일단 뭡니까? 허가사항입니다. 묘지는. 그리고 묘지보다 조금 더 완화된 게 자연장지죠. 자연장지 아셨죠? 자연장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법인의 반대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전 허가의 반대는 사후 신고다. 그러니까 법인의 반대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개인 묘지라든지 개인 자연장지는 사후 신고입니다. 그리고 설치된 묘지나 조성된 자연장지에 그냥 묻는 거잖아. 그죠? 매장의 경우에도 사후 신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개인의 반대, 자연장지 반대니까 이거 법인이도 마찬가지 대규모니까요. 법인 자연장지까지는 이게 사전 허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연장지인데 개인을 빼고 가족, 그죠? 그 다음에 문중, 자연장지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여기로 갔죠. 법인은 대규모니까. 그리고 뭐 개장이나 그 다음에 화장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분류하시겠어요? 그리고 면적도 조금 기억하자면 간물으니까요.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그런데 이거는 30 뭡니까? 제곱미터 이하인데 이건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가족 묘지가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단위가 좀 차이 나잖아요. 그죠? 요거 구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법인 묘지 그랬잖아요. 이 법인은 민법상의 재단 법인의 하나거든요. 요 법인 자연장지는 민법상의 재단 법인에다가 공공법인에다가 그다음에 종교단체까지를 말합니다.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인 묘지 할 때 법인과 법인 자연장지 할 때 요 법인하고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가끔 되는 게 또 뭐냐면 무연분묘 있죠.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이 지문도 가끔 나요. 무연분묘 처리. 무연분묘 처리는 일단은 3월 이상 뭡니까? 3월 이상 통보 또는 공고 후 뭐한다? 허가입니다. 시장 등의 허가, 시장 등 허가로 개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허가사항입니다. 무연분묘 처리, 개장은 시장 등 허가, 사전 허가를 요하고 다만 3월 이상의 통보나 공고라는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연분묘 처리 그럴 때 분묘 보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시효 취득에 의한 기지권 성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듯이 들어보세요. 사전 허가다 그럴 때 묘지 설치 허가를 받았잖아요. 묘지 설치 허가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인목벌채라든가 아셨죠? 그러니까 산지 관리법에 가지고 그 수목들의 벌채 같은 경우가 허용되거든요. 근데 면적이 100입니다. 원래 이거 80이었어요. 근데 지금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별도로
허가를 요한다는 거. 산지관리법상. 원래 그 묘지 설치 허가라는 말은 설치해도 좋다라는 말은 나무 같은 걸 베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라고?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별도의 허가를 요한다. 뭐 그것도 참고로 한번 지나가듯이. 근데 여기 언급되는 기본적인 숫자 있죠, 숫자. 숫자더라고요. 그리고 뭐요?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장사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여기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은 장사법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X죠. 반대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더 넓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더 길어요. 이거는 최장 60년. 그리고 범위가 뭐라고? 분묘기지 면적만 그랬죠. 주변 공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 때문에 약간 비교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장사법에 관한 내용도 숫자 중심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쭉 가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뭐 참고 보시면 되고요. 강행규정이고 3번에 보면 유동적 무효 관련해서 판례가 나오는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기 이용계획 388페이지에 토공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토공 그럴 때 토공 일단은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설명서에서 임대차 있죠. 임대차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요거. 그 다음에 토공은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죠? 사시계는 있어 없어요? 없죠? 1, 2, 3시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공에 관한 조사는 자 확인 방식이 몇 개 있죠? 4개 있습니다. 4개. 일단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실을 등 해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 있죠? 그러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 확인하니까 이건 기본 확인 사항일까요? 세부 확인 사항일까요?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부동산 종합 정보망까지 부동산 종합 정보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는 방식이 그죠? 4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건폐율, 용적률 상한하고 그죠? 요거 개공이 조사한다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출제가 종종 되어 왔었죠. 뭘 통해서 확인하는지 이 항목까지는 언급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된 제한이 그 외에는 모든 게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죠. 대표적인 제한이 이런 게 있다라고 보여줄 뿐입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농지법 나오는데 농지 그러면 대표 숫자가요? 3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면 농작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죠. 농지가 아닌 것 그랬는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닐 때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그죠? 3년 이상이면 농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그 형질 변경을 거쳐야 되죠. 형질 변경을 거쳐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 대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뭐다?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소유 제한 거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이고요. 우리가 자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경. 자경은 주요 농작업의 얼마죠? 몇 분의 몇 이상? 이건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그죠? 농사 짓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자경 그래, 자경. 아예 다 자기가 농사 짓든지. 그리고 농업인 그럴 때 우리가 이번 소유 상한 있죠. 농업인에 대해서는 소유 상한 있어 없어요? 없죠. 농업인의 개념이 뭐야?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맞죠? 그리고 1년 중 며칠? 90일 이상의 그다음에 월 연수입이 120만 원 있겠어? 하여튼 그런 숫자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상한이 있죠. 기억에 상속인데 뒤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있잖아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농작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그러면 제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농사 안 지을 때 그래서 상속하고 연에 8년 이상 자기형 그럴 때는 얼마까지? 10,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영농 그러면 그죠? 1000제곱미터 이하다 미만이다?
미만이고 세대 구성은 1인당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 뭐 이런 것들요. 자, 그리고 농취증은 어디서 발급하죠? 시구 읍면장에게, 그죠? 시구 읍면장입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입니까? 시구 읍면장이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죠? 네, 하면 안 되죠, 그죠? 공적 증명입니다.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자체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고,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한 며칠? 4일 이내에 발급하는데 2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으로. 그 경우가 농지증 발급을 요하는 대상이면서 지문에 자주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393페이지 보니까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되는 게 있죠. 시험 실습지, 주말 체험용농, 농지 전용 허가 신고까지 해가지고 뭐 농지 전용 협의 완료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작년에.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증 발급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농지 위탁 경영 그럴 때 위탁 경영 불가죠 원래. 그런데 국외 이행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질병 치료 몇 월 이상? 3월 이상. 아셨죠? 그러니까 숫자 대표 숫자가 3이에요. 예. 그리고 농지 임대차 8분 나오는데 서면 계약이죠. 서면 계약 원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농지 소재 관한 시구 읍면장 확인에다가 농지 인도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리고 최단 기간 제한이 있죠. 몇 년? 3년 이상. 뭐 이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뭐 클로징이 어쩌고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거래계약서 작성 실무.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죠? 서면, 반드시 서면으로. 그 다음에 405페이지 거래계약서 작성 첫 번째 진정한 권리자, 권리의 진정성이죠. 권리의 진정성 확인 아까 보셨잖아요. 주민등록증과 등기부의 대조만으로 부족하고 뭐까지?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입니다. 대리는 종류 몇 개 있을까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두 가지가 있으니까 확인하는 방식도 몇 개다? 두 개입니다. 지문에 나오는 왕왕 나오는 이거거든요. 그죠? 거래당사자 일방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OX. X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임의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대리인이다 했을 때 그죠?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 그만 좀 주의하실 게 부부간에 있죠. 재산상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가사 대리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대리권 유무는 최종적으로 반드시 있잖아요.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본인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처분 능력이다 그럴 때 일단 법정 미성년자라든지 피한정 후견인 등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반드시 법정 대리인 동의를 거쳐야 됩니까? 아니죠, 그죠? 성년 의제라든지 뭐 처분이 허락된 영업행위 같은 거 이런 경우들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피성년 후견인 있죠. 피성년 후견인은 저기 다음 페이지 있어요. 동그라미 6번에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한다? 예,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그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당사자일 때는 확인해야 됩니다. 뭐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일단은 피승년 후견인이다 그럴 때는 누구랑 계약한다고? 후견인과 계약을 할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이라면 후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후견인 유무와 그런 경우 후견인 유무 등은 뭘 통해서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후견인 유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후견인이 당사자일 때는 누구의 감독? 후견 감독인 동의가 또 있습니다. 아시죠? 후견 감독인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한정 후견인이잖아요. 피한정 후견인이 당사자다. 그럴 때는 일대 후견인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동의 여부를 후견인 동의 여부 등 이게 후견인이 그죠? 후견인에 관한 내용은 뭘 통해서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입니다. 후견 등기 사항 증명서. 그리고 후견인 자신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뒤에 뭐다?
후견 감독인 동의를 또 요합니다. 후견 감독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당사자가 피한정이나 피승연일 때 각각 뒤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뒤로. 그 다음에 법인의 계약은 뭐 법인기업 유무라든지 법인 대표 처분권 유무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동 소유 나오잖아요. 그죠? 공동 소유의 경우에는 기억하실 게 뭐 있을까요? 공동 소유다 그럴 때 공유물 있죠? 공유물하고 총유물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공유물은 전원동의죠. 공유자 전원 동의를 요한다. 총유물일 때는 정관기타 교약에 의하고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그죠? 뭐 그런 정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상속은 공동 상속인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시 기재할 항목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끔 제 지문에 언급된 게 409페이지에 우리가 계약금 있죠.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그럴 때 특약 없으면 위약이냐 해약이냐라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뭐다? 해약금 추정 이런 거요. 그리고 뒤에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X죠, 그죠? 합의가 있거나 채무 불이행 같은 법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부등을 확인할 때 몇 번 확인할까요? 2번 아셨죠? 김도 2번 꾼다 그랬죠? 계약 체결 직전에 잔금 교부 직전에 아셨죠? 2번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사항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뭐냐면 담보 책임하고 매매 비용이거든요. 담보 책임 딱 그러면 기가질 건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페이지 411페이지 있죠? 약정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럴 때 이건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상 기재 유무를 떠나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은 쌍방 균분 부담이죠.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는데 종류, 감정비, 측량비, 공정비, 인지대 계약서 작성 비용 등등 나옵니다. 이때 매매 비용에는 중개보수가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균분이 아니라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가 나오는데 딴 건 다 접어두고요. 416페이지에 전자계약의 장점, 전자계약의 이익되어 있죠? 요것만.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해가지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아셨죠? 뭐 그 정도, 그것만 딱 체크해 두십시오. 그래서 뭐 무등록 중개 행위를 방지한다든지 그죠? 여러 개 나와요. 공인 인정 방식 이야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법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면 오늘은 금인 나오는데 계약서의 금인제도도 딱 짚어서 몇 개만 하면 돼요. 출제될 가능성이 있냐? 거의 없습니다. 자, 금인은 자, 몇 가지만. 금인은 일단 토지 건축물입니다.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임목, 공장, 강업재단은 금인 대상 이다 아니다? 아니겠죠? 자, 여기 토지 건축물에 대한 계약 원인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할 때 이 계약은 뭘 빼고 매매를 뺍니다. 아셨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금인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계약이라 할 때는 정해라든지 교환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을 원인으로 못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러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고 다 뭐다? 금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계약은 금인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닌 거고요. 근데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계약 외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금인 대상이 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금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판결 등 조서의 경우는 금인을 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한다까지 각각에 잘라서 그죠? 그 원인 보시면 돼요. 금인을 한다 그럴 때 실질 심사입니까? 형식입니까? 형식적 심사에 거친다. 그죠? 요거 형식적 심사에 거치고 그리고 금인이다 할 때 딱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공에 그죠? 개공은 금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금인 신청에
의무가 있다. X. 어떤 경우든 개공이 금인 신청을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금인기관은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소지하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금인이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금인기관, 그 중 하나이죠. 그 중 하나의 시군구 장에게 금인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전매시 있죠. 전매시 특례. 전매시이다 그러면 어디에 금인을 받을까요? 현재 체결된 계약이 아니죠.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입니다. 요거요. 전매 딱 그러면 이 말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맞죠?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금인을 요한다. 이렇게. 딴 거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인 관련 내용까지 해서 정리했고,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실명제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